350만 경남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아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김경수 지사 보석이 허가가 났습니다. 법정 구속 77일 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하고 이제 도정도 이끌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구속됐을 때 했던 방송에서 저는 보석은 될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저는 제 예상보다는 결정이 좀 늦게 난 거 아닌가. 통상 보석 결정은 이제 첫 번째 공판기일 이후에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결정을 재판부에서 했어요. 그만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고 싶고, 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무죄를 극렬하게 다투는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시간상의 제약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뭐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법리상으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좀 빈약하다. 이런 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그 드루킹의 사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야 누구나가 이 굉장히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걸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김경수 지사, 당시 의원이 얼마나 연루돼 있느냐, 이게 쟁점이죠. 1심 법원은 주도적 공모자로 봤고요. 그 법원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도정 공백을 이유로 한 것은 보석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만일 첨예하게 하는 만큼 불구속을 원칙이라고 보고 그걸 살펴보겠다고 했고 이제 나온 것인데, 이 재판의 결과가 SNS 여론 조작을 통한 민주주의 왜곡이라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그것이 권력관계랑 붙었을 때는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걸 미리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 큰 획을 끌 수 있는 그런 재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김 지사가 돌아왔으니 좀 이것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도청 첫 출근 날에도 이미 그 문 앞에 많은 분들이 막 말을 전화로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민원이 많았던 건데요.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보세요? 평상 업무야 지금까지 권한대행 체제에서 나름 안정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 왔으니까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서부 경남 뭐 KTX, 뭐 동남권 신공항, 그 제2신항 진해 유치 같은 이런 대형 국책 사업들은 나름 어느 정도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고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두 달간의 공백이 차질이 빚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보살펴야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사실 오늘 감시 리스트 따로 있으니까요. 본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합니다. 또 4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합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뜻깊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밀양시가 가요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요박물관에 친일 전력이 있는 작곡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막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 1급 친일파, 가요계 거목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1급 친일파인가, 가요계 거목인가, 어디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까? 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밀양하면 밀양 아리랑 축제도 유명하고 밀양 아리랑도 유명하고 가요로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잘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밀양 출신의 그 이제 작곡가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자체가 어떤 뭐 가요나 뭐 이제 그 노래에 들어가서 유명하다기보다는 들으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시춘, 정풍송, 남백송, 박정웅 이런 분들의 고향이 다 밀양입니다. 또 우연히 일치로 이렇게 다 이제 유명한 작곡가분들이 한 고향에서 나셨다는 게, 그리고 이분들은 저도 압니다. 은방울 자매 이분들도 밀양 출신이시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박시춘 이제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애수의 소야곡이나 신라의 달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국민가요를 워낙 많이 작곡한 분이시라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이제 1940년도 시대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을 이장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경로장에 노인정 가면은 할매들이 뭐 이런 노래 이제 부르긴 했어요. 그래서 종종 듣기로 했는데 무슨 노래 들으셨어요? 기억이 나는 이 기억은 나요. 한번 이 노래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알겠어요. 이게 남이수 노래인데 전혀 남이수 같지 않네요. 가사를 들으니까 알겠네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이런 노래였거든요.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었었죠. 교수님도 아는 노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제가 이제 78년에 입학해서 81년에 졸업했는데 그 졸업 앨범에 보니까 네. 앨범에 보면 여러 사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풍 사진. 그중에 한 커트에 아마 우리 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그 밑에 캡션을 애수의 소야국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예, 그 정도로 뭐 저희 시대도 저희들도 부르기도 하고 워낙 국민가요니까요. 그 무슨 노래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네. 아실 겁니다.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요 많은 들리네요. 저 사실 한참 윗세대 맞습니다. 얘기인데 근데 저는 이게, 알겠어요. 예, 다 아는 노래입니다. 맞아요. 신라의 달밤도 워낙 유명한 곡이고요. 오늘 감시자들이 아니고 가요자들인데 가요자들. 우선 지금까지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노래 말고 네. 예, 작곡가 박시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913년에 밀양에서 이건 뭐 유명한 거고 태어나셨고 본명은 박순동이라고 합니다. 1996년에 83세로 돌아가셨는데 어릴 때 이분의 아버님이 밀양 권번을 운영하셨고요. 이 권번이라는 게 사실 기생 교육기관이거든요. 당연히 그 밀양 권번에 그 당시 그 명창이나 그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박시춘이 자라면서 이미 음악으로 조기 교육을 이미 당한 셈입니다. 1931년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이제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때 18살이었는데 네. 그래서 일본 그 중앙음악학교 주오음악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뭐 얼마 못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서울에 있는 그 아리랑 가무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 요즘 이제 익히 아시는 그런 유명한 음악들이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3,000곡 정도의 유행가를 지었고 이게 이제 거의 현대 가요계의 좀 전설 같은 그런 음악들은 아닙니까 노래들이. 그래서 1981년에 69세 되던 해에 정부로부터 보관 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문화훈장이 금관, 음관, 보관, 그리고 옥관, 화관 이렇게 있는데 네. 그중에 보관 세 번째예요. 참고로 작년에 방탄소년단은 금관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이해가 됐네요. 이렇게 좀 타고난 능력자이셨던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친일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혹시 영화 암살 보셨어요? 영화 봤죠. 암살에 보면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배에서 배 타다가 그 그렇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밀양 출신의 김원봉 선생이 또 이제 항일 운동하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밀양 출신이지만 이 박시춘 작곡가는 계속 이렇게 친일 논란이 있는 게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친일 인명 사전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 사전에 이게 대중음악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1급 친일파로 분류가 되신 분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네. 일제시대 때 이분이 이제 여러 음악을 작곡을 하시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음악을 이제 일본을 위해서 작곡을 하셨어요. 이제 그 한 가지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이 일본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다짐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린 노래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또 아들을 떠나보낸 아내나 어머니의 올바른 모습을 표현한 그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식으로 만든 노래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작곡 활동 외에도 이분이 제가 좀 외우기가 어려서 산업, 전사, 경력 위문 예능대라는 여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전국 각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증산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이제 위문 공연을 하셨어요. 그 위문 공연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게 이제 친일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돼서 지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3,000곡 중에 13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고 전쟁 참가를 독려했다 하는 이제 군국가요계 13개이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보면은 심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4곡이 심각하거든요. 네. 혈서 지원, 아들의 혈서, 결사대의 아내, 즐거운 상처 이 4곡입니다. 혈서 지원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명지겜으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일왕의 만수무강이죠. 성수만세 부르고 한 글자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병정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여빨리 전장에 나가서 일본을 위해서 싸우자는, 천황을 위해서 싸우자는 이런 얘기거든요.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된 거죠. 그 내고 외에도 제가 다른 거는 그러면 뭐 이게 논란이 크게 안 되는 건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많이 안 알려진 곡 중에서도 진두의 남편이라 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 말을 찾아봤습니다. 칼날에 사무치는 사나이 야마토 높은 절개 깃발에 걸어 일사 한 번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은 영웅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목숨 바치라는 얘기네요. 네, 야마토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들을 야마토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별칭인데 그 야마토의 높은 절개를 깃발에 걸고 전쟁에 나가라 이런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내용이 우리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상당히 이제 일제를 미화하는 또 이제 전쟁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은 걸로 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법한 그런 과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밀양에서 지금 세우려고 하는 이 가요박물관이 거의 박시춘이라는 이 작곡가를 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이 큰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히트곡도 많고. 그런데 이게 그 현 시장이 공약이었던 거잖아요, 이 정책이. 네, 맞습니다. 그 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해 그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오셔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네. 자, 이때 밀양 아리랑을 뭐 전략화하겠다. 그리고 밀양 연극촌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뭐 의열 기념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것과 함께 밀양 출신의 거장들을 모티브로 해서 하는 그 가요박물관을 만들어서 영남루와 연계해야겠다. 뭐 그래서 시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취임사에도 가요박물관이라는 언급이 있고요. 홈페이지 지금 보니까 현재 가요박물관 추진은 박 시장 공약 3-14번으로 3-14번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행이 되면 올해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장소는 아마 그 현재 영남루 근처에 그 2001년에 밀양시에서 복원한 박시춘 옛집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요, 가요박물관 건립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다. 밀양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항일운동 테마거리.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의열기념관은 의열단 단장으로 선봉에서 독립을 이끈 약산 김원봉 선생의 생가가 있던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가요박물관 건립저지 1인 시위를 이어온 시민단체를 만났습니다. 독립운동 100주년 해에 독립의 성지, 그것도 밀양에서 1급 친일파 박시춘이 포함된 가요박물관 건립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 영남루 인근에 세워진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흉상과 노래비. 지난 2001년 밀양시는 박시춘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옛집을 복원해 관광 콘텐츠로 활용 중인데요. 박시춘 기념관 건립 계획이 친일 행적 때문에 무산된 이후에도 반발은 여전합니다. 처음에는 이 항일 테마 거리에 같이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강한 반대가 생기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계획을 틀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보면 가요박물관의 문제로 보이지만 결코 가요박물관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시춘은 1급 친일파였으면서도 해방되고 나서 어떤 제재를 받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대중가요로 음악가 중에는 최초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수를 누릴 때까지 그 부와 명예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독립의 가장 큰 희생자는 저 뒤에 보이는 약산 김원봉 장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잡고 싶었던 저분이 독립을 했다는 이유로 30년 만에 돌아왔던 조국에서 친일파, 경찰, 노덕술에게 무수히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독립운동을 해서 북으로 갔다는 이유로 친동생 4명과 사촌동생 5명, 총 9명이 하룻밤 사이에 어떤 재판과 어떤 이야기도 없이 삼당진 골짜기에서 총살을 당하시고 그 집안은 풍지박살났습니다. 제대로 된 친일 청산, 반민특위가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생가가 있던 항일 테마거리는
연중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가요박물관 건립은 밀양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독립성지에 배치되는 반역사적 발상이라는 게 반대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지금 약산이 서운을 이야기하는 이 임시정부 100주년에 의열기념관 12억 지인 안 않고 12억 들여서 지인 안 않고 그 말도 안 되는 연기처럼 사라질 이 사람들로 가요박물관을 100억으로 시작하다가 30억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이유를 저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이 의열기념관에 TV라도 한 대 더 사느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박시춘은 제가 알기로는 작곡가입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좀 작사입니다. 노래입니다. 물론 작곡가가 작사가 가사를 전혀 몰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주로 비난받고 있는 대목은 그 노래 가사입니다. 가사. 이게 아마 그 시절의 그 제작 시스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명한 것은 작사가 박시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대목이 많습니다만 이게 이제 밀양시로서는 그리고 요즘 지방도시가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산업도 새롭게 일어나지 않고 관광객도 안 오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밀양의 자산, 뭐 박시춘이라는 사람이 고향이라 그러면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번쯤 밀양 가볼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 영남로도 구경하고 하면서 그래서 공원 공대로 가는 과대로 하면서 그 밀양시의 고민 자체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환원해서 모든 것을 전부 아니면 전무로 이렇게 하는 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목에서는 뭐 작사는 단 사람 하지 않았냐. 작사가 누구였냐면 조명암이라고 작사를 했거든요. 궁극가 13곡 중에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하지만은 박시춘이라는 작곡가가 당대의 작곡가고 그다음에 작곡 활동을 했고 악극단에서 연주와 지휘를 다 전부 다 했고 게다가 남성 보컬팀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작곡가로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곡가가 뭐 가사나 음률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사에 나오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걸 모르고 방치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친일행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더 붙이면은 지금 뭐 친일 3대 또 독립 3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게 잘못된 관행이고 사실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친일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개를 못 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도 박시춘 아마 이제 후손들도 이 문제 때문에 참 고개를 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로 지금 사실은 어떤 보자면은 그 재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미 그 보니까 생각 앞에 이 사람이 이런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 이렇게 게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 박물관에도 그렇게 해서 이런 분이 이런 큰 잘못을 했다는 까지도 알려서 그러나 삼천곡이라는 노래가 이 밀양이라는 사람 참 저도 놀랐는데 왜 밀양이라는 이 동네에서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나오고 또 뭐 그런 음악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것도 참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동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박시춘 작곡가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일 행적에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생전에 뭐 사과라던가 그거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사실 이제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의견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같은 지역 출신인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훈장을 주니 많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아직 훈장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박시춘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러면 3대,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흥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게 사실 지금 밀양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작년 10월에 밀양시장이 시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의 첫 대목이 이겁니다. 불세출의 작곡가 박시춘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로 시작을 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럼 이거는 보면 사실은 제대로 된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에 대한 평가를 양쪽의 평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담는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분의 업적을 기리는 게 주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잠깐 그 얘기도 나왔지만 그럼 박시춘을 빼고 가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박시춘 작곡가가 없는 가요박물관은 2등, 3등만 돼도 추진 안 할 걸 1등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원래 2등, 3등이면 안 했을 거다. 박시춘 없으면은 안 했을 거다라는 말의 반증인 거죠. 네. 그러니까 1급 친일이면은 친일도 한 것도 1등인 거죠. 제가 건립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온 김에 원래 밀양시가 박시춘 박물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서 이게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정부 공모 사업으로 100억 원 규모의 가요박물관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바꿉니다. 100억 원이면 꽤 상당한 규모죠. 네. 이때 이제 국비를 70억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또 시의회에서 보니까 아니 그러면 공모 사업 안 되면 사실상 이거 추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의회가 올해 그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용역비를 1억 8천을 이제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고. 그러니까 밀양시가 다시 규모를 30억 원으로 줄여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요박물관의 큰 축이 박시춘 작곡가의 그 자녀분들이 주신 150점의 유물 이런 거거든요. 그거의 전시가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밀양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게 자기가 모든 일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소비자들이 가요박물관을 원하고 있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강 총장 말씀 저 동의합니다. 그 한번 예산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고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실은 가족들하고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가보고 싶은데 오로지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한번 관광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친일 문제로만 딱 걸리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논의를 진전하기 어렵죠. 박물관을 설립해가지고 뭐 입장료든 무엇이든 이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개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박물관으로 이 CD를 만들어낸다는 거 100억대 쓰면 저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재판을 예상하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박시춘이라는 사람은 모르기도 하고 1940년대 5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세대의 한 축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20대, 30대, 40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박신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요. 가요가 어떻게 흘러오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우리를 녹여줄까 하는 소프트웨어의 컨텐츠가 뭐가 있느냐 궁금한 거죠. 그게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박물관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효율적일까? 비용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좀 들기 마련인 거죠.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밀양 시내 특히 내일동, 내이동 주변에는 나름 또 특색 있는 관광 코스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항일 테마 거리를 직접 걸어봤는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그 밀양 시내 산책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벽화 같은 거다 좀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셨지만 유치하지 않고요. 그래서 배경으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이렇게 참 좋고 근처에 또 달빛 쌈지공원이라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핫플레이스가 한 곳 있거든요. 항일 운동 테마거리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미도 있고 역사적 교육까지 되고 체험과 이런 거 이벤트 잘 하더라고요. 이 친일 운동을 했던 작곡가에 관련된 이 박물관에 들어선다면 항일운동 테마거리하고 요 지금 하는 거하고 완전히 상충되는 어떤 명분 싸움에서 지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를 이번 관광 오시는 분들이 구분하면서 이걸 할까? 또 시민들은 그걸 또 적응하면서 용담을 할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 전국 40개 그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지금 다 가요박물관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후손들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그 친일을 했던 분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박물관이 또 지어지게 되면 과연 이게 후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아니 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이제 뺏기거나 뭐 시대 상황이 변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또 특히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 능력을 이제 시류에 편승해서 혹은 다른 나라에 매국을 하는 행동에 해도 그게 자기의 능력의 아주 일부분이라며 이거 그냥 다 넘어가도 되는 것인가. 사실 좀 후세를 교육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덥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박시춘 처음 알았지만 이게 좀 심각하구나 생각됐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박시춘 그러면은 이 작곡가의 13곡이라는 이런 친일성 노래 때문에 나머지 3,000곡을 부르지 말도록 정부 그 판매 금지나 아니면 방송 가처분 금지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균형 잡히게 생각하고 누구나 밀양시에서 준다는 것도 지금 밀양이 처한 상황, 인구가 감소하고 나노산단도 지금 금방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을 일으키기 위한 무슨 생각을 하다가 국민 작곡가 지금 보니까 친일도 좀 행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을 스토리 삼아서 관광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인데 거기서 덥자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지금 친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너무 부각시키지 말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 독립운동 장려했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킨 거 인정하죠. 저는
가요박물관 논란을 보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제시해 드리고 네. 이 논란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마산에 보면 지금 그 조두남 기념관을 추진했다가 네. 이게 무산이 되고 지금 마산 음악관으로 돼 있죠. 그리고 노산 문학관 혹은 이은상 문학관은 지금 마산 문학관으로 이렇게 친일 의혹 때문에 친일 행위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는데 창원에 있는 그 이원수 문학관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원수 선생님도 여기 시기에 친일시를 썼습니다. 1942년에 발표한 지원병을 보내라 뭐 이걸 보면 기차역에서 막 지원병들이 탄 그 기차를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자이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긍지 있게 그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우리도 어서 자라서 굳센 일본 병정이 되겠다. 네. 이런 동시잖아요. 이거 동시라서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친일시인데, 자, 이원수 문학관에 지금 가보시면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친일 행위를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실제 친일 작품도 함께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그러면서 이원수가 우리 민족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해놨고요. 만약에 이게 가요박물관이 박치준을 포함해서 추진이 된다면 뭐 그 업적도 좋지만 친일 행위도 중요한 항목으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기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가요사를 상징하는 가요계의 거목, 또 대중음악인 중에 유일한 1급 친일 인사. 둘 다 정확한 평가인데 어디에도 무게를 두는 것이 맞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밀양에선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여러 지자체에서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여러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운전 졸업, 고령 운전자의 선택은입니다. 이게 뭐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시대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경쟁적으로 이제 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지자체마다 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군요. 두어 달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야,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 준다며. 그래서 네? 그래서 막 검색을 했죠. 휴대전화로 검색을 했더니 진짜 10만 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부산하고 서울만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부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건데요. 이게 정부 시책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게 처음 이름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 제도라고 이렇게 시행을 해서 이게 만 65세 이상 그 운전자가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준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이게 지난해 정부 우수 행정 제도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바로 이제 이 제도를 도입했어 올해 초에. 그리고 뭐 제법 홍이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경남에서도 속속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시행은 합천군이 제일 먼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4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합천군은 그 65세가 아니라 만 70세 이상인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 뭐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진주시도 4월 12일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역시 70세 이상이고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그리고 플러스 5년 동안 시내버스 무료로 이용하게. 상당하죠, 이거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운전자가 7,34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 이 이제 고령 운전자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통계로 나오는 게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봤더니 2014년에 2만 200건 정도에서 2017년에는 2만 6천 건 정도로 이게 매년마다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사망 사고는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1% 정도가 줄었는데 반면에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고령 운전자가 좀 치명적인 중한 결과를 발생하는 사고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 이제 전체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들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병원 안으로 돌진합니다. 현관을 뚫고 들어온 승용차는 병원 접수대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승용차가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고 모두 7, 8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으면서 일어났습니다.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너무 낮은 속도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끼리 추돌 사고가 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또 뉴스에 보도되고 사고율보다는 다치시는 분의 정도라든가 사망률이 높다 보니까 좀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이 반응 속도, 또 인지력, 판단력, 주의력 그런 게 상당히 좀 늦어지죠. 그래서 좀 지금부터 서서히 캠페인성으로 자동 그 나이가 되면은 이제 내 운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또 그래서 약간의 이제 사례를 받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면허 반납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반납하고 이제 운전을 안 할게요가 아니라 장롱 면허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원래 운전 안 하셨던 분들이 이걸 내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 아버님도 장롱 면허신데 저도만 시행되면 바로 반납을 하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 70세까지는 현역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을 거란 말씀인데요. 이런 분들은 뭐 생계라든지 뭐 생활의 필요라든지 해서 당장 반납하기는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진 반납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자동차가 없으신 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근데 뭐 우리보다 먼저 이걸 앞서 시행했던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신 분이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다 보니까 실제 그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선뜻 면허를 내놓을 수 있는 분들은 운전을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 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했던 부산의 사례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사실상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한 5% 정도만 반납을 해주신다고 해도 이것은 이제 사고 통계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반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 부산도 마찬가지고 지하철 있고 대중버스도 있고 교통카드 다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군 단위로 이제 펼쳐보면 경남이 막 시도를 한다 그러면 그럼 비단 하동군만 해도 저기 있는 구석대 면 단위에 가뜩이나 버스도 안 댕기는데
이거 반납해버리면은 어떻게 뭐 응급 상황이나 의료를 혜택 받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시적인 경우는 혼잡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고령 운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그 면허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자서 운전하셔도 네. 또 상대적으로 좀 뭐 크게 땀한테 배 끼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눈길을 뭐 10km로 가시던.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지금 군 단위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실험들이 뭐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택시 운전기사, 택시 업조에도 어떤 새로운 일을 제공해주고 복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점차 고령자의 운전 그 수요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방식이겠습니다. 네, 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면요. 올해부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가서 이 반납 제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르신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창원시 진동면 운전면허 시험장. 올 1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면허갱신 전에 반드시 고령 운전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에 앞서 실시하는 검사를 통해 인지 능력과 운전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데요. 검사 결과 1에서 3등급은 면허갱신이 가능하고 4, 5등급은 수시 검사 대상이 되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71년도 운전면허 내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검사 받아야 된다, 의무라고 그렇게 나오면 아이고 나도 그래갖고 걱정이 되죠. 그래서 가끔 치매,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를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많이 주눅이 들어왔어요 오늘요. 근데 점수가 좋게 나와서 좀 다행입니다. 오늘 점수 어떻게 나오셨어요? 3등급으로 나왔네요. 그래.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예, 이제 그만해도 만족하죠. 조심해야죠 이제는 앞으로. 모든 걸 대가성 금액을 지불하는 건 저는 안 좋아해요. 예. 자기가 인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내는 게 그렇게 유도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때가 되면 분명히 낼 거예요. 괜히 자녀들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90이 100살이 돼도 인지도 검사에서 모방하게 되면 탈수가 있어야지. 나이 든다 해서 무조건 반납을 해라 그런 거는 부당하지. 뭐 예를 들어서 전철이 없는 부분은 일일이 차로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는 별 해당이 안 되는 거라. 검사하는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막 신경이 쓰이갖고 3등급 넣었다고 잘하셨다 이렇게 이 어르신들 한 번씩 이런 교육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이 교육 받으러 오야 되겠네. 검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교통안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오셔갖고 하는 걱정이 이제 자꾸 취소시킬까 봐 좀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사실은 기초인지검사를 이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거는 또 수시 적성 검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면허 취소를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뭐 전문가 집단과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점수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이제 어떤 운전 상황에서 조심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운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어떤 걸 조심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그 어르신들의 걱정도 있지만 좀 서운함도 느껴지고 그렇죠. 그러시네요. 그러실 것 같았지만 저희 아이들 등하교부터 해가지고 뭐 학원 픽업 다 저희 부모님께서 운전을 해주시는데 저는 부모님의 운전 능력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 부모님이랑 크게 나이가 차이 나지 않으신데 어떤 기분이실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수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검사를 하는데 또 이제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인지 검사가 이게 약간 또 강제성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사실 인지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면허 정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진 않고요. 이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된 이분들 중에서 4, 5등급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이제 수시 적성 검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분들은 또 별도의 전문가 진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반대로 운전자 측에서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을 하시면 또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쪽짜리 제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일반인의 경우와 이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고 어려운 문제네요. 네, 뭐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 뭐 대표적인 게 택시 운전사 분들이실 텐데요. 뭐 사실 개인 택시는 이게 노후 대책의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 은퇴하고 택시 운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 택시만 한번 통계를 보겠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60대 기사가 개인 택시 운전자 중에 49.3%, 60대만, 그리고 70대는 13.2%.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80대는 0.3%, 합하면 62.8%가 개인 택시 운전자 중에 60세 이상인 분들이십니다. 네. 왜 놀라시죠? 뭐 택시 타시면 다들 어르신들 아니었나 모르겠네. 근데 이 중에 65세 이상 개인 면허 보유자만 5만 6,358명이라고. 예, 이게 지난해 8월 기준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분들한테 당장 운전을 뭐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실제 생계가 막 딱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 개인 택시 면허가 1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 나오는 대책 중 하나가 자치단체가 일종의 연금 형태로 이 면허를 매입을 해서 이런 방안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면허를 사서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자진 은퇴하는 운전자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생각이고요. 나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대해서 택시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나이에 다른 그 영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로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도 마땅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개인 택시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운전면허증은 자기 개인이 그 운전면허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반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고 찬성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택시 업계에 있어서 그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은 개인 의사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 개인 택시업은 개인 그 재산 소유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납하게 될 때는 당장 생계에 타격이 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산 개인택시 지부에 개인택시가 1,904대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양수 양도 가격이 1억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카풀 문제 때문에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도 합의서에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일단 흘러나온 이야기는 초고령 운전자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이면 연금 형식으로 그 보상을 한다라는 안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로 개인 택시 그 양수 양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도 법인 택시는 감차를 하고 있지만 개인 택시가 감차가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이 공급 가인이 되어 있는 택시 업계에 그 뭐 운전 면허 반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든다고 봅니다. 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대형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트레일러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으로 자신의 이제 생계를 꾸려 나가고 계신데 면허를 반납하라는 말은 결국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거나 혹은 연금을 마련해 주거나 실질적인 대안이 없이는 뭐 교통카드 10만 원짜리 드린다고 해서 반납할 리가 없겠죠. 뭐 장롱 면허 가지신 분들에게나 상당히 매혹적인 조건이지 실질적으로 저분들한테는 어떤 우리가 생계 대책을 세워줄 수 있을까. 결국은 근본적인 복지 논의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나이가 됐다 해가지고 면허 반납하라 그러면은 뭐 다른 직종을 비교하면은 그러면 뭐 의사는요? 의사가 75세 이상은 못 하는 거고 변호사는요? 약사는요? 다른 직종까지 다 퍼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적시적으로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면허 반납 얘기하시니까 바로 와닿네요. 그렇죠.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시장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공정책을 펼 때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택시를 뭐 많이 이제 택시 회사도 많이 만들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크고 했는데 지금은 자꾸 수요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변화, 또 모빌리티 혁명, 또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우리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가야 될 길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그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잘 배려해야겠죠. 네. 저도 고령 운전자에 속하지는 않은데도 야간에 운전을 하면 저 차선이 좀 약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선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이런 거를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글씨도 크게 키우고 차선도 이제 더 굵게 만들고 또 주차 공간도 더 넓게 확보하고 그런 거에다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기술들 있잖아요. 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라든지 충돌 방지 장치를 차량에 이제 장착하실 수 있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도 논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생각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군단이 하도 국민이니까 군의 대중교통 체계는 확실히 더 빈도를 늘려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면허 반납하면은 뭐 면허증 갖고 있는 분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면 단위에서 읍내로 빠져나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직장인들은 카풀 하지 않습니까? 시니어 풀. 그러니까 그 차랑 그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만 잘 구축해가지고 일정 시간 나갈 때 같이 간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택시 운전 면허증 잘 발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만약 그분들이 면 단위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큰 고속 국도에서 면 단위 더 들어가면 그 버스 타고 나오기까지가 힘들거든요. 그까지가 아까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지어서 이 군단에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대중 정류장까지 나오는 걸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령한 분을 또 채용을 해가지고 군단에서 운영한다면 면 단위에서도 고용률이 좀 늘어나고 면 단위 쫙 구석에 있는 할머니들도 읍내에 편안하게 올 수도 있고, 그거 아니면 시니어풀 해가지고 같이 묶여서 일정 시간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윈윈이네요. 그럼. 그렇죠. 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 오늘은 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앞서가는 정책도 좋지만 그에 앞서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자들은 평균 수명 100살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죠. 노후를 누구나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멋지게 나이 든다는 건 그렇다면 어떤 걸까요? 오늘 친일 행적으로 재평가받는 작곡가의 행적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역사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감시자들도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시자들은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KBS 창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350만 경남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